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 인사이더 올해의 해외 10대 뉴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민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취임과 동시에 밀어붙였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다자 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율 조작 문제, 통상 문제 등에서 매우 강경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했던 TPP를 탈퇴하고 또 이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을 지금 새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네스코, 유엔 국제이주협정, 또 기후협정, 파리 기후협약 등에 이렇게 탈퇴를 하면서 미국이 과거의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서방에게, 우방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최근 이 북핵 미사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국이 스스로 과거 6.25 때 유엔 참전국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이렇게 소집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으로 미국의 신안보 이 전략에서 발표를 하고 하면서 정통적인 미국의 이 군사 제국주의적인 형태로 복귀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미국은 트럼프 입장에서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로 동맹인 일본에 대해서도, 또 트럼프가 방문하는 해외 국가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트럼프는 얼마 전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 큰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트럼프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내년에 있을 상하원 선거에서 패배해서 공화당의 다수 정당을 민주당에 넘겨주게 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공화당 전원 찬성, 민주당 전원 반대라는 어떤 극단적인 분열을 낳으면서 결국은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35%에서 21%, 한국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죠. 한국은 최고 25%까지 법인세 상승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개인 납세자는 80%에게 최고 1,600달러까지 감세를 해주겠다 하는 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감세안 이후에 트럼프의 지지가 7포인트나 급등해서 35%에서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세안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트럼프의 승부수라는 시각도 있고, 머지않아 이 감세 문제가 소수의 이 부유층에게는 도움이 되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돌아온 게 없는 눈꽃만큼밖에 안 되는 감세안이다. 그러면 여론이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는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요. 지금 뮬러 특검이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NSC 보좌관 출신인 플리니 지금 뮬러 특검에 불려갔습니다. 또 사이 쿠슈너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정치적인 진로에 대한 결정은 트럼프의 내년 중반쯤 돼서 지지율이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트럼프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결정될 사안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승부수를 던졌고, 트럼프 지지율이 40% 전후에 머문다면 트럼프는 아마 무사히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트럼프가 이 러시아하고의 이 한마디로 허니문 같은 관계에서 최근에 러시아를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도 규정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해서 지금이 아니면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이 보수 세력의 입장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외견상으로
이렇게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민이라든지 감세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방과의 관계에서 우방의 책임 강조에서는 자신의 색깔을 보이면서도 외교 안보에서는 전통적인 미국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성된 소형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거라고 미국이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각 주요 부서끼리의 전략 협의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미사일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순간에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드라인을 핵 탑재로 설정했다는 것은 과거의 레드라인에서는 후퇴한 부분이지만은 이 마지막으로 정해놓은 레드라인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은 양보를 할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현재 정해놓은 부분은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 그리고 유엔 차원의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압박, 그래서 식량하고 오일, 더 나아가서 북한의 해외 자산에 대한 압박을 현 수준 이상으로 강력하게 1년 이상 압박을 하면 북한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북한을 뒷거래를 통해서 밀무역을 통해서 밀어주고 있다. 이것이 얼마 전에 포착이 되었죠.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북한과의 밀무역을 얼마나 차단하는가, 또 그런 밀거래를 핑계 삼아서 서해, 남해, 동해에 이르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해상 차단을 올해에 밀어붙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은 핵 보유국을 목표로 결국 평화협정으로 가서 북한이 미군의 철수를 남한에서 이루어내고 미국과는 수교하고 그러면서 핵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으로만 쏘지 않지 한국과 일본 등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동북아의 중국의 한마디로 이 앞잡이 지역 강국 역할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북한의 목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 마무리 국면에서 핵을 보유한 채 엄청난 돈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뜯어내는 약탈 국가로서의 장기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미국은 한국이 이미 북한, 중국, 러시아에 가까이 지금 가고 있고 한국 사회 내부에 수많은 이 친북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요. 한국을 뺀 북한 포위 구도를 상정하고 더 나아가면서 미국이 북한을 마지막으로 압박해 들어갈 때 한국이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중국과 북한 쪽으로 기울 거다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나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나 더 나아가서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의 근본적인 모습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이 결국은 한미 간의 경제, 통상, 무역, 환율 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의 북한을 압박하는 부분은요. 북한이 완전히 궁지에 몰리도록 이 북한에 대한 봉쇄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해상 봉쇄를 내년 상반기 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이 여기에 군사적으로 반발하게 될 때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이 해상 봉쇄를 둘러싸고 미국과 그 우방들과 강력하게 대치하는 양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미국이 대외적으로 이 외교 안보를 이렇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과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기 전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나 우방 국가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명분을 확보해 나가는 것과 유사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서 전체 양상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크게 보면 결국은 북핵 문제가 지속되는 세계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이렇게 계속되어 갈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 예상되는 세계의 주요한 흐름은요, 이 포퓰리즘의 세계적 유행이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지금 비춰집니다. 지금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 친나치당이 현재 온건 보수 정당과 연정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이 핏줄을 내세운 게르만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권 이탈리아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이탈리아가 지금 발끈하는 사태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지역은 남티롤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오스트리아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의 극우파가 오스트리아의 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면서 이탈리아 국민들 중에 독일 핏줄이나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오스트리아 국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기민 기사당의 메르켈 이 총리와 사민당의 슐처 대표가 이 연정 협상을 타결을 했지만은 대연정과는 다른 1, 2정당의 대연정과는 다른 협력 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슐처 3인당 대표는 자신의 우위를 협상에서의 우위, 갑의 위치를 활용을 해서요. 협력 연정은 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합의되지 못한 것은 주에 의논하자. 그래서 서로 연정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협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협조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결국 이런 문제를 정리해서 합의할 것과 합의하지 않을 것을 분류해서 이 합의되는 것만 합의하기에는 전례 없이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3인당이나 기민기사당이 다시 선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선거를 하면 독일의 극우 정당이 훨씬 더 약진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폴란드에서도 또 체코에서도 폴란드의 마크롱, 체코의 트럼프라고 불리우는 이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 그리고 체코의 바비시 총리 등이 극우 성향을 띠면서 굉장히 이민 문제 등에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와 지금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요. EU는 폴란드의 마이웨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체코 또한 바비시 총리가 여기에 가세하고 나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일 지금 뒤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우파 성향이, 극우 성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이 94석을 차지하고 폴란드에서는 극우 인종 우월주의자 6만 명이 최근에 행진을 했고 체코의 지금 총리도 극우 성향을 띠고 반난민으로 가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 독일어권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 시민권을 주겠다고 하고 세르비아에서도 인종청소와 관련된 사람들 과거 유고 내전에 관련된 인물들이 지금 정계에 복귀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이 극우 성향 마린 르펜이 대선에서 34%를 득표를 했고 이탈리아 내년 총선에서는 반이슬람 북부 동맹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고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 성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5년에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극우화되어 가면서 파퓰리즘적 행태를 띈 이 대중 선동에 성공을 해서 EU 자체가 존립이 어려워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새해에는 극우 파퓰리즘의 열풍이 유럽에서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집권 2기를 열었는데요. 자기의 예비 주석 후보자들을 임명하지도 않은 채 거의 자신의 1인 체제를 구성하고 특색 있는 사회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꿈이라는 중국몽을 강조하면서 한마디로 모택동에 비견되는 현대 중국의 완성자로서 황제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중국의 이 제1강대국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부딪히게 되면서요. 이제 미국의 신안보 전략과 충돌을 하면서 그 충돌 지점이 공교롭게도 이 한반도에서 남한에 대한 중국의 사드의 이 간섭,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간섭, MD 간섭으로 나타나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사실상 보호자와 물밑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이 북중 간의 밀무역, 오일 등의 밀무역을 위성사진으로 찍어서 공개한 것은 중국에 대한 공개적 망신주기 전략인데요. 결국은 미국의 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으로도 회귀한 트럼프와 중국을 세계 유일 강국으로 만들어가면서 미국을 향후 한 20년 내에 꺾겠다라는 중국과의 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충돌 지점이 이 북핵 문제에서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요. 중국은 한반도에 지금 남한의 문재인 정권을 자기 영향력 하나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자신들이 4만 명 이상 피를 흘린 한국을 중국의 영향력으로 넘겨줄 수 없고, 북핵 문제를 이런 식으로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강경 군부 출신들이 지금 매티스 국방, 그리고 이 맥마스터 외교안보 보좌관, 그리고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이 3인방의 라인업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3인방은 중국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강경한 대응을 하는 사람으로서요. 미국과 중국이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행태로든 이 충돌을 할 것이다.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무역, 환율 등 경제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고 외교적으로도 강한 충돌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중국의 1대1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정면으로 아시아에서 충돌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지금 남한 문재인 정권인데요. 여기가 중국이 집중 공략을 해서 자기 영향력으로 이렇게 넣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남한 정권의 친중화를 둘러싸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한마디로 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군사력이 5배에서 8배 이상 우월한 현 시점에서 중국의 길을 꺾어야 되고, 미국의 경제에 데미지가 오더라도 중국을 이참에 압박을 해서 경제적으로 한번 길을 꺾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세계 유일 강대국 전략은 결국 미국과 충돌을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중국 내부에 지금 생기고 있는 중국 경제 위기라는 부분을 시진핑이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대외적으로 도발을 할 건데요. 중국 내부의 경제적인 위기들이 지금 중국을 내년부터 상당히 흔들게 될 거다라고 미국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이 됐습니다. 북한이 VX 신경가스로 이렇게 독살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김정남의 이 암살과 또 미국의 대학생 원비어의 북한에서의 사실상
사망 상태에서 내보낸 부분이 북한 정권의 성격을 세계적으로 규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김정남 암살가 원비어의 한마디로 이 죽음은 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세계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줬고요. 이것이 미국의 경제 외교적 압박과 더불어서 세계 각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즉 북한 정권의 이 테러 집단화, 국가 자체가 테러 집단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김정남 원비어 사망에서 보여준 것이죠. 세계 크리스마스 때 가장 큰 우려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래서 유럽의 가장 구경거리인 이 크리스마스 마켓조차도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열린 나라들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테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엄한 경계와 또 차량의 난입, 지금 테러 형태가 유럽에서 차량 난입이라든지 이런 소프트 타켓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이 프랑스, 영국 등에서 빈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런던, 파리, 칸느, 또 더 나아가서 독일의 주요 도시 등에서 이런 테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언제 테러가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잠재적인 불안감이 유럽을 뒤덮고 있고, 더 나아가서 유럽의 이 관광이라든지 경제에도 크게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고 있고, 유럽의 반난민화 경향에도, 즉 관광지를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테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의 일상화가 지금 유럽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이런 테러들이요, IS의 몰락과 더불어서 점점 더 보편화된 일상적 이 중동 출신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새로운 또 세계의 하나의 경향은, 지난번에 동구권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세계가 민족이나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여러 나라로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같은 나라는 아주 많은 나라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그때 1차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새로 태어났습니다만은 지금 2차 유럽의 이 국가 분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의 이 분리, 이 독립 시도가 이렇게 좌절되었습니다만은 이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카탈루냐 독립을 찬성을 했고요. 결국 국제사회의 외면에 의해서 또 강제적으로 이 카탈루냐 독립 지도자들이 이렇게 망명객 신세가 됐지만은 이 12월 21일 시작된 지방선거에서 분리 독립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도 쿠르드족이 지금 분리 투표를 했다가 쿠르드 자치정부가 붕괴되는 양상을 겪었고요. 이탈리아에서도 롬바르디아주나 베네토주의 자치권 강화, 즉 이탈리아 북부에 잘 사는 지역과 남부의 못 사는 지역 간의 분리 독립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EU에서 탈퇴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간의 이 분리 독립 시도가 또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요, 주요 독재자들이 다 쫓겨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한때 로디지아라고 불리었던 이 흑백 분리 인종차별 국가였죠. 그래서 그때 무가베가 소수 백인 정부를 뒤집고 이 다수 흑인들의 국가로 이렇게 바꾸었는데요. 37년간 철근 통치를 하다가 이 구찌라고 불리우는 자기 부인, 구찌를 명품을 하도 좋아하는 이런 부인에게 물려주려다가 쫓겨났고요. 감비아도 독재자가 쫓겨나서 23년 만에 첫 자유민주 선거를 치렀고, 예멘에서도 살레 전 대통령이 사살당하고 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남은 장기 집권 독재자는 별로 없는데요.
북한만 김정은이 3대에 걸쳐서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만 쫓겨나면 장기 독재자는 지구상에서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이요, 새해에 굉장히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우디에서 지금 빈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 32살이요. 사우디를 한편으로는 개혁하고 한편으로는 부패 척결을 한다면서 300명에 가까운 사우디의 왕실, 실력자, 자산가들을 최고급 호텔 2군데에 가둬두고 이들에게 반성을 한다면 재산의 상당수를 국고로 환원해라고 요구를 하고, 이 사우디 왕실 최고 갑부인 알 왈라드 빈 탈랄 왕자, 이 사람은 킹덤 홀딩스라는 대형 투자회사를 가지고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6조 5천억을 내면 이렇게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성의 운전 그리고 공연장 출입부터 무슨 축구 경기장 출입 등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우디의 여성의 창정권 문제까지도 거론되면서 반부패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인 트럼프 사이 쿠슈너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도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UAE, 요르단, 이집트 등 사우디의 우방국들과 더불어서 카타르와 단교를 했습니다. 카타르는 이란에 가깝다고 한마디로 사우디에 의해서 배척이 되었죠. 그래서 사우디는 이란과 또 러시아가 미는 시리아,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과 대치하는 전선으로서 이 순위파 이슬람 국가들을 연결시키고, 그래서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반부패 개혁 등을 앞장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유가 인상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가 국내적으로 아주 광범위한 신도시를 홍해의 변에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국제 유가를 이 석유 산출량을 조정함으로써 이렇게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의 석유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고 사우디의 이 각종 투자 자원들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우디의 움직임이요, 앞으로 이란 등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란은 남예멘의 수도 사나를 지배하고 있는 후티 반군을 시켜서 사우디와 UAE 등에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지금 레바논이 사우디하고 이 헤즈볼라 이란 세력에 끼어서 총리가 얼마 전에 그만두는 무주 공산 국가로 되어가고 있고요. 점점 전운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과 더불어서 중동 전체가 지금 하나의 화약고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치하에서는 사우디가 미국이 전쟁이 날 경우 자신들을 지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왕위 계승을 마무리 짓고 중동의 명주국으로 확실히 올라서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시아파 국가가 되고 시리아도 지금 아사드 정권이 러시아의 지원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헤즈볼라도 건재하니까 지금 중동에서 사우디를 흔들어서 사우디나 UAE 왕정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또 시도도 하고 있죠. 해교 혁명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이 보수 왕정, 그리고 남쪽의 구 사우디의 영향력이었던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 등이요, 지금 중동 전체를 화약고로 몰고 가고 있고, 새해에는 이런 것들이 중동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로 나타나고 세계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새해에는 전 세계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풀었던 돈들을 다 걷어들이는 형태로 갈 거라고 보입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그런 형태로 갈 거고요. 일본 은행도 그렇게 가고 있고, 미국의 연준은 2017년 올해 벌써 3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서 지난해 0.5에서 0.75였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1.25에서
1.5까지 올랐습니다. 자,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 풀린 이 통화는요, 4조 5천억 달러가 풀렸습니다. 1조 달러가 얼마입니까? 1080조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6천조 정도가 시중에 풀렸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만 풀은 돈입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이 풀은 돈까지 합치게 된다면 한마디로 조를 넘어서 몇 경에 해당되는 돈들이 지금 시중에 풀렸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걸 지금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나중에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시중에 돈을 빨아들임으로써 이제는 정부에 의한 한마디로 돈 뿌리기 없이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번 정도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에 한국이 따라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역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 금리 인상은 결국 환율을 둘러싼 이 환율 분쟁, 무역 분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올 한 해 있었던 세계의 주요한 뉴스와 내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뉴스들을 10가지 꼽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도 월드 인사이드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